때는 조선의 어느 평화로운 시절, 학문과 예절을 숭상하는 고장 안동 땅에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난 젊은 선비, 이민주는 2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퀭한 눈은 밤샘 공부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의 집안은 증조부께서 대제학을, 조부께서는 이조판서를 지내셨으며 부친 또한 젊은 나이에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동량이 된 그야말로 학문의 명가였습니다. 그 모든 기대는 자연스레 장남인 민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준아, 너는 우리 가문의 빛과 소금이다. 선조들의 위협을 이어받아 가문을 더욱 빛내야 한다. 아버님. 소자,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학문에만 정진하겠습니다. 민준은 총명했습니다. 10살에 사서삼경을 모두 떼었고 그의 글은 안동 제일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장원급제를 의심치 않았지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요? 18, 처음으로 도전한 과거 시험에서 그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괜찮다. 아직 젊으니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될 것이다. 실망하지 말 거라. 아버지의 위로에도 민준의 가슴에는 작은 실패의 돌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책에 매달렸습니다. 21, 두 번째 낙방. 24, 세 번째 낙방.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그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8, 일곱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한양의 과거 시험장. 합격자 명단이 나붙은 게시판 앞으로 수많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을 비비며 명단을 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이름, 이민준 석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합격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민준이 아닌가? 자네는 어찌 되었는가? 옛 서당 동무였던 최진우였습니다. 그는 합격의 기쁨으로 얼굴이 환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아니었네? 축하하네, 진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시험장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활기찬 거리의 풍경,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나만? 도대체 왜 나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어느덧 그의 발걸음은 어둠이 내린 한강변에 닿아 있었습니다. 검고 깊은 강물이 그의 눈앞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편이 낫겠지. 이 나드로 어찌 아버님을 뵌단 말인가? 그가 강물에 한 발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선비 양반. 거기서 뭘 그리 심각하게 보고 있어? 놀라 돌아보니 허름한 배 위에 앉아있던 늙은 뱃사공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쯧쯧. 또 과거에 떨어진 선비로구만. 죽는 건 쉽지만 사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요. 죽을 생각일랑 말고 이 늙은이랑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오. 뱃사공은 민준의 팔을 이끌고 근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를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진 돈이 떨어지자 입고 있던 선비의 옷을 팔아 술을 샀고 거리를 헤매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자. 그는 무작정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달쯤 걸었을까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화려한 기방문화로 이름 높은 평양의 기방촌이었습니다. 붉은 등불 아래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의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밤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허름한 술집 구석에 앉아 말없이 술만 들이켰습니다.
그의 초라한 행색에 누구도 말을 거는 이가 없었지요. 10년. 나의 10년은 대체 무엇이었나? 나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구나. 그가 술잔을 탁자에 내리치며 흐느끼던 그때 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술로 죽음을 재촉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옵니다. 고개를 들자 단아한 미모의 기생 하나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없이도 그녀의 눈빛은 깊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월화라 하옵니다. 선비님의 그리도 형편없어 7번이나 낙방하셨는지요? 뭔니라. 기생 따위가 감히 나의 학문을 논한단 말이냐. 민주는 자존심이 상해 벌떡 일어섰습니다. 천한 기생이라도 눈과 귀는 있사옵니다. 선비님의 글에 진정으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겼다면 어찌 하늘이 7번이나 외면하셨겠나이까? 선비님께서는 공부를 잘못하셨습니다. 월화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책 속에 죽은 지식만 아실 뿐 살아있는 세상을 모르십니다. 오늘 밤 제 방으로 오시지요. 제가 선비님께 글이 아닌 삶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홀린 듯 월화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방은 여느 기생의 방과 달리 화려함 대신 묵향과 서책이 가득한 선비의 서재 같았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오늘은 몸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선비님과 삶을 논하는 한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비님,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었다 들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굶주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쳐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나는 그런 경험은 보십시오. 선비님께서는 백성의 굶주림과 사랑을 모르십니다. 인간의 욕망을 죄악이라 배우셨지요. 하지만 굶주린 자가 밥을 원하고 외로운 자가 사랑을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옵니다. 선비님의 글에는 성현의 말씀은 가득하나 정작 사람의 뜨거운 피와 눈물, 그리고 욕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시험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짊어진 허수아비였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제가 선비님께 인간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부정해온 당신 안의 욕망과 마주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말입니다. 그날 밤 월화는 민준에게 춤과 노래가 아닌 인간 본연의 감정과 생명의 뜨거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희가 아닌 닫혀있던 그의 영혼을 깨우는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과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맙소, 월화.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나는 이제 내 길을 찾아 떠나겠소. 부디 책 속이 아닌 세상 속에서 진짜 공부를 하시옵소서. 백성을 다스리고 싶다면 먼저 백성이 되어 그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십시오. 그 후 1년 동안 이민주는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농부와 밭을 갈며 땀의 신성함을 배웠고 어부와 배를 타며 거친 파도와 싸웠고 장사치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낡은 책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책은 성현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쓰인 살아있는 경전이었습니다. 1년 후 다시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시제는 작년과 같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민주는 막힘없이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에는 굶주린 농부의 한숨과 억울한 과부의 눈물이 담겨 있었고 탐관오리를 벌하고 백성을 구제할 구체적인 방안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장원급제였습니다. 그의 답안을 읽은 임금은 크게 감탄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과인이 찾던 인재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대의 글에는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대를 그대의 고향 안동 부사로 임명하노니 그 뜻을 펼쳐보아라. 안동 부사가 된 민주는 가장 먼저 월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녀가 기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가집 마당에서 소박한 모습으로 빨래를 널고 있는 월화를 발견한 순간 민주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월아.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을 이제는 불러도 되겠어. 선비님. 아니, 이젠 날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어찌 이곳까지. 나의 스승을 잊은 적이 없소. 그리고 나는 깨달았소. 당신은 나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동반자라는 것을. 나와 함께 해주시오. 신분의 벽을 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후 이민주는 조선 최고의 명재상이 되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현명한 아내 월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지혜는 책이 아닌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아내에게서 나왔다오. 때는 조선의 어느 평화로운 시절 학문과 예절을 숭상하는 고장 안동 땅에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난 젊은 선비 이민주는 2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퀭한 눈은 밤샘 공부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의 집안은 증조부께서 대제학을, 조부께서는 이조판서를 지내셨으며 부친 또한 젊은 나이에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동량이 된 그야말로 학문의 명가였습니다. 그 모든 기대는 자연스레 장남인 민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준아, 너는 우리 가문의 빛과 소금이다. 선조들의 위협을 이어받아 가문을 더욱 빛내야 한다. 아버님. 소자,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학문에만 정진하겠습니다. 민주는 총명했습니다. 10살에 사서삼경을 모두 떼었고 그의 글은 안동 제일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장원급제를 의심치 않았지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요? 18, 처음으로 도전한 과거 시험에서 그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괜찮다. 아직 젊으니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될 것이다. 실망하지 말 거라. 아버지의 위로에도 민준의 가슴에는 작은 실패의 돌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책에 매달렸습니다. 21, 두 번째 낙방. 24, 세 번째 낙방.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그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8, 일곱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한양의 과거 시험장. 합격자 명단이 나붙은 게시판 앞으로 수많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을 비비며 명단을 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이름, 이민준 석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합격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민준이 아닌가? 자네는 어찌 되었는가? 옛 서당 동무였던 최진우였습니다. 그는 합격의 기쁨으로 얼굴이 환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아니었네? 축하하네, 진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시험장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활기찬 거리의 풍경,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나만? 도대체 왜 나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어느덧 그의 발걸음은 어둠이 내린 한강변에 닿아 있었습니다. 검고 깊은 강물이 그의 눈앞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편이 낫겠지.
이 나드로 어찌 아버님을 뵌단 말인가? 그가 강물에 한 발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선비 양반. 거기서 뭘 그리 심각하게 보고 있어? 놀라 돌아보니 허름한 배 위에 앉아있던 늙은 뱃사공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쯧쯧. 또 과거에 떨어진 선비로구만. 죽는 건 쉽지만 사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요. 죽을 생각일랑 말고 이 늙은이랑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오. 뱃사공은 민준의 팔을 이끌고 근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를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진 돈이 떨어지자 입고 있던 선비의 옷을 팔아 술을 샀고 거리를 헤매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자. 그는 무작정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달쯤 걸었을까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화려한 기방문화로 이름 높은 평양의 기방촌이었습니다. 붉은 등불 아래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의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밤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허름한 술집 구석에 앉아 말없이 술만 들이켰습니다. 그의 초라한 행색에 누구도 말을 거는 이가 없었지요. 10년. 나의 10년은 대체 무엇이었나? 나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구나. 그가 술잔을 탁자에 내리치며 흐느끼던 그때 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술로 죽음을 재촉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옵니다. 고개를 들자 다나한 미모의 기생 하나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없이도 그녀의 눈빛은 깊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월화라 하옵니다. 선비님의 그리도 형편없어 7번이나 낙방하셨는지요? 뭔니라? 기생 따위가 감히 나의 학문을 논한단 말이냐? 민주는 자존심이 상해 벌떡 일어섰습니다. 천한 기생이라도 눈과 귀는 있사옵니다. 선비님의 글에 진정으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겼다면 어찌 하늘이 7번이나 외면하셨겠나이까? 선비님께서는 공부를 잘못하셨습니다. 월화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책 속에 죽은 지식만 아실 뿐 살아있는 세상을 모르십니다. 오늘 밤 제 방으로 오시지요. 제가 선비님께 글이 아닌 삶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홀린 듯 월화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방은 여느 기생의 방과 달리 화려함 대신 묵향과 서책이 가득한 선비의 서재 같았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오늘은 몸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선비님과 삶을 논하는 한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비님,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었다 들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굶주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쳐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나는 그런 경험은 보십시오. 선비님께서는 백성의 굶주림과 사랑을 모르십니다. 인간의 욕망을 죄악이라 배우셨지요. 하지만 굶주린 자가 밥을 원하고 외로운 자가 사랑을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옵니다. 선비님의 글에는 성현의 말씀은 가득하나 정작 사람의 뜨거운 피와 눈물, 그리고 욕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시험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짊어진 허수아비였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제가 선비님께 인간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부정해온 당신 안의 욕망과 마주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말입니다. 그날 밤 월화는 민준에게 춤과 노래가 아닌 인간 본연의 감정과 생명의 뜨거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희가 아닌 닫혀있던 그의 영혼을 깨우는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과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맙소, 월화.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나는 이제 내 길을 찾아 떠나겠소. 부디 책 속이 아닌 세상 속에서 진짜 공부를 하시옵소서. 백성을 다스리고 싶다면 먼저 백성이 되어 그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십시오. 그 후 1년 동안 이민주는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농부와 밭을 갈며 땀의 신성함을 배웠고 어부와 배를 타며 거친 파도와 싸웠고 장사치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낡은 책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책은 성현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쓰인 살아있는 경전이었습니다. 1년 후 다시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시제는 작년과 같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민주는 막힘없이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에는 굶주린 농부의 한숨과 억울한 과부의 눈물이 담겨 있었고 탐관오리를 벌하고 백성을 구제할 구체적인 방안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장원급제였습니다. 그의 답안을 읽은 임금은 크게 감탄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과인이 찾던 인재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대의 글에는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대를 그대의 고향 안동 부사로 임명하노니 그 뜻을 펼쳐보아라. 안동 부사가 된 민주는 가장 먼저 월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녀가 기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가집 마당에서 소박한 모습으로 빨래를 널고 있는 월화를 발견한 순간 민주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월화.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을 이제는 불러도 되겠소. 선비님. 아니, 이젠 날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어찌 이곳까지. 나의 스승을 잊은 적이 없소. 그리고 나는 깨달았소. 당신은 나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동반자라는 것을. 나와 함께 해주시오. 신분의 벽을 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후 이민주는 조선 최고의 명재상이 되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현명한 아내 월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지혜는 책이 아닌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아내에게서 나왔다오. 때는 조선의 어느 평화로운 시절 학문과 예절을 숭상하는 고장 안동 땅에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난 젊은 선비 이민주는 2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퀭한 눈은 밤샘 공부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의 집안은 증조부께서 대제학을, 조부께서는 이조판서를 지내셨으며 부친 또한 젊은 나이에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동량이 된 그야말로 학문의 명가였습니다. 그 모든 기대는 자연스레 장남인 민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준아, 너는 우리 가문의 빛과 소금이다. 선조들의 위협을 이어받아 가문을 더욱 빛내야 한다. 아버님. 소자,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학문에만 정진하겠습니다. 민주는 총명했습니다. 10살에 사서삼경을 모두 떼었고 그의 글은 안동 제일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장원급제를 의심치 않았지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요? 18, 처음으로 도전한 과거 시험에서 그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괜찮다. 아직 젊으니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될 것이다. 실망하지 말 거라. 아버지의 위로에도 민준의 가슴에는 작은 실패의 돌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책에 매달렸습니다. 21, 두 번째 낙방. 24, 세 번째 낙방.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그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8, 일곱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한양의 과거 시험장.
합격자 명단이 나붙은 게시판 앞으로 수많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을 비비며 명단을 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이름, 이민준 석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합격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민준이 아닌가? 자네는 어찌 되었는가? 옛 서당 동무였던 최진우였습니다. 그는 합격의 기쁨으로 얼굴이 환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아니었네. 축하하네, 진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시험장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활기찬 거리의 풍경,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나만? 도대체 왜 나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어느덧 그의 발걸음은 어둠이 내린 한강변에 닿아 있었습니다. 검고 깊은 강물이 그의 눈앞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편이 낫겠지. 이 나드로 어찌 아버님을 뵌단 말인가? 그가 강물에 한 발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선비 양반. 거기서 뭘 그리 심각하게 보고 있어? 놀라 돌아보니 허름한 배 위에 앉아있던 늙은 뱃사공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쯧쯧. 또 과거에 떨어진 선비로구만. 죽는 건 쉽지만 사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요. 죽을 생각일랑 말고 이 늙은이랑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오. 뱃사공은 민준의 팔을 이끌고 근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를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진 돈이 떨어지자 입고 있던 선비의 옷을 팔아 술을 샀고 거리를 헤매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자. 그는 무작정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달쯤 걸었을까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화려한 기방문화로 이름 높은 평양의 기방촌이었습니다. 붉은 등불 아래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의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밤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허름한 술집 구석에 앉아 말없이 술만 들이켰습니다. 그의 초라한 행색에 누구도 말을 거는 이가 없었지요. 10년. 나의 10년은 대체 무엇이었나? 나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구나. 그가 술잔을 탁자에 내리치며 흐느끼던 그때 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술로 죽음을 재촉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옵니다. 고개를 들자 단아한 미모의 기생 하나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없이도 그녀의 눈빛은 깊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월화라 하옵니다. 선비님의 그리도 형편없어 7번이나 낙방하셨는지요? 뭔니라? 기생 따위가 감히 나의 학문을 논한단 말이냐? 민주는 자존심이 상해 벌떡 일어섰습니다. 천한 기생이라도 눈과 귀는 있사옵니다. 선비님의 글에 진정으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겼다면 어찌 하늘이 7번이나 외면하셨겠나이까? 선비님께서는 공부를 잘못하셨습니다. 월화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책 속에 죽은 지식만 아실 뿐 살아있는 세상을 모르십니다. 오늘 밤 제 방으로 오시지요. 제가 선비님께 글이 아닌 삶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홀린 듯 월화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방은 여느 기생의 방과 달리 화려함 대신 묵향과 서책이 가득한 선비의 서재 같았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오늘은 몸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선비님과 삶을 논하는 한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비님,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었다 들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굶주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쳐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나는 그런 경험은 보십시오. 선비님께서는 백성의 굶주림과 사랑을 모르십니다. 인간의 욕망을 죄악이라 배우셨지요. 하지만 굶주린 자가 밥을 원하고 외로운 자가 사랑을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옵니다. 선비님의 글에는 성현의 말씀은 가득하나 정작 사람의 뜨거운 피와 눈물, 그리고 욕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시험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짊어진 허수아비였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제가 선비님께 인간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부정해온 당신 안의 욕망과 마주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말입니다. 그날 밤 월화는 민준에게 춤과 노래가 아닌 인간 본연의 감정과 생명의 뜨거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희가 아닌 닫혀있던 그의 영혼을 깨우는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과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맙소, 월화.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나는 이제 내 길을 찾아 떠나겠소. 부디 책 속이 아닌 세상 속에서 진짜 공부를 하시옵소서. 백성을 다스리고 싶다면 먼저 백성이 되어 그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십시오. 그 후 1년 동안 이민주는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농부와 밭을 갈며 땀의 신성함을 배웠고 어부와 배를 타며 거친 파도와 싸웠고 장사치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낡은 책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책은 성현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쓰인 살아있는 경전이었습니다. 1년 후 다시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시제는 작년과 같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민주는 막힘없이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에는 굶주린 농부의 한숨과 억울한 과부의 눈물이 담겨 있었고 탐과 놀이를 벌하고 백성을 구제할 구체적인 방안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장원급제였습니다. 그의 답안을 읽은 임금은 크게 감탄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과인이 찾던 인재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대의 글에는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대를 그대의 고향 안동 부사로 임명하노니 그 뜻을 펼쳐보아라. 안동 부사가 된 민주는 가장 먼저 월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녀가 기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가집 마당에서 소박한 모습으로 빨래를 널고 있는 월화를 발견한 순간 민주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월화.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을 이제는 불러도 되겠소. 선비님. 아니, 이젠 날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어찌 이곳까지. 나의 스승을 잊은 적이 없소. 그리고 나는 깨달았소. 당신은 나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동반자라는 것을. 나와 함께해 주시오. 신분의 벽을 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후 이민주는 조선 최고의 명재상이 되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현명한 아내 월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지혜는 책이 아닌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아내에게서 나왔다오. 때는 조선의 어느 평화로운 시절 학문과 예절을 숭상하는 고장 안동 땅에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난 젊은 선비 이민주는 2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퀭한 눈은 밤샘 공부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의 집안은 증조부께서 대제학을, 조부께서는 이조판서를 지내셨으며 부친 또한 젊은 나이에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동량이 된 그야말로 학문의 명가였습니다.
그 모든 기대는 자연스레 장남인 민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준아, 너는 우리 가문의 빛과 소금이다. 선조들의 위협을 이어받아 가문을 더욱 빛내야 한다. 아버님. 소자,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학문에만 정진하겠습니다. 민준은 총명했습니다. 10살에 사서삼경을 모두 떼었고 그의 글은 안동 제일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장원급제를 의심치 않았지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요? 18, 처음으로 도전한 과거 시험에서 그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괜찮다. 아직 젊으니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될 것이다. 실망하지 말 거라. 아버지의 위로에도 민준의 가슴에는 작은 실패의 돌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책에 매달렸습니다. 21, 두 번째 낙방. 24, 세 번째 낙방.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그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8, 일곱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한양의 과거 시험장. 합격자 명단이 나붙은 게시판 앞으로 수많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을 비비며 명단을 훑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의 이름, 이민준 석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합격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민준이 아닌가? 자네는 어찌 되었는가? 옛 서당 동무였던 최진우였습니다. 그는 합격의 기쁨으로 얼굴이 환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아니었네. 축하하네, 진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시험장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활기찬 거리의 풍경,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나만? 도대체 왜 나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어느덧 그의 발걸음은 어둠이 내린 한강변에 닿아 있었습니다. 검고 깊은 강물이 그의 눈앞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편이 낫겠지. 이 나드로 어찌 아버님을 뵌단 말인가? 그가 강물에 한 발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선비 양반. 거기서 뭘 그리 심각하게 보고 있어? 놀라 돌아보니 허름한 배 위에 앉아있던 늙은 뱃사공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쯧쯧. 또 과거에 떨어진 선비로구만. 죽는 건 쉽지만 사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요. 죽을 생각일랑 말고 이 늙은이랑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오. 뱃사공은 민준의 팔을 이끌고 근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를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진 돈이 떨어지자 입고 있던 선비의 옷을 팔아 술을 샀고 거리를 헤매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자. 그는 무작정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달쯤 걸었을까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화려한 기방문화로 이름 높은 평양의 기방촌이었습니다. 붉은 등불 아래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의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밤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허름한 술집 구석에 앉아 말없이 술만 들이켰습니다. 그의 초라한 행색에 누구도 말을 거는 이가 없었지요. 10년. 나의 10년은 대체 무엇이었나? 나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구나. 그가 술잔을 탁자에 내리치며 흐느끼던 그때 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술로 죽음을 재촉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옵니다. 고개를 들자 단아한 미모의 기생 하나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없이도 그녀의 눈빛은 깊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월화라 하옵니다. 선비님의 그리도 형편없어 7번이나 낙방하셨는지요? 뭔니라. 기생 따위가 감히 나의 학문을 논한단 말이냐. 민주는 자존심이 상해 벌떡 일어섰습니다. 천한 기생이라도 눈과 귀는 있사옵니다. 선비님의 글에 진정으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겼다면 어찌 하늘이 7번이나 외면하셨겠나이까? 선비님께서는 공부를 잘못하셨습니다. 월화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책 속에 죽은 지식만 아실 뿐 살아있는 세상을 모르십니다. 오늘 밤 제 방으로 오시지요. 제가 선비님께 글이 아닌 삶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홀린 듯 월화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방은 여느 기생의 방과 달리 화려함 대신 묵향과 서책이 가득한 선비의 서재 같았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오늘은 몸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선비님과 삶을 논하는 한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비님,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었다 들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굶주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쳐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나는 그런 경험은 보십시오. 선비님께서는 백성의 굶주림과 사랑을 모르십니다. 인간의 욕망을 죄악이라 배우셨지요. 하지만 굶주린 자가 밥을 원하고 외로운 자가 사랑을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옵니다. 선비님의 글에는 성현의 말씀은 가득하나 정작 사람의 뜨거운 피와 눈물, 그리고 욕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시험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짊어진 허수아비였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제가 선비님께 인간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부정해온 당신 안의 욕망과 마주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말입니다. 그날 밤 월화는 민준에게 춤과 노래가 아닌 인간 본연의 감정과 생명의 뜨거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희가 아닌 닫혀있던 그의 영혼을 깨우는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과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맙소, 월화.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나는 이제 내 길을 찾아 떠나겠소. 부디 책 속이 아닌 세상 속에서 진짜 공부를 하시옵소서. 백성을 다스리고 싶다면 먼저 백성이 되어 그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십시오. 그 후 1년 동안 이민주는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농부와 밭을 갈며 땀의 신성함을 배웠고 어부와 배를 타며 거친 파도와 싸웠고 장사치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낡은 책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책은 성현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쓰인 살아있는 경전이었습니다. 1년 후 다시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시제는 작년과 같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민주는 막힘없이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에는 굶주린 농부의 한숨과 억울한 과부의 눈물이 담겨 있었고 탐관오리를 벌하고 백성을 구제할 구체적인 방안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장원급제였습니다. 그의 답안을 읽은 임금은 크게 감탄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과인이 찾던 인재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대의 글에는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대를 그대의 고향 안동 부사로 임명하노니 그 뜻을 펼쳐보아라. 안동 부사가 된 민주는 가장 먼저 월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녀가 기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가집 마당에서 소박한 모습으로 빨래를 널고 있는 월화를 발견한 순간 민주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월화.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을 이제는 불러도 되겠... 선비님. 아니, 이젠 날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어찌 이곳까지... 나의 스승을 잊은 적이 없소. 그리고 나는 깨달았소. 당신은 나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동반자라는 것을. 나와 함께해 주시오. 신분의 벽을 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후 이민주는 조선 최고의 명재상이 되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현명한 아내 월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지혜는 책이 아닌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아내에게서 나왔다오. 때는 조선의 어느 평화로운 시절 학문과 예절을 숭상하는 고장 안동 땅에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난 젊은 선비 이민주는 2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퀭한 눈은 밤샘 공부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의 집안은 증조부께서 대제학을, 조부께서는 이조판서를 지내셨으며 부친 또한 젊은 나이에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동량이 된 그야말로 학문의 명가였습니다. 그 모든 기대는 자연스레 장남인 민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준아, 너는 우리 가문의 빛과 소금이다. 선조들의 위협을 이어받아 가문을 더욱 빛내야 한다. 아버님. 소자,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학문에만 정진하겠습니다. 민주는 총명했습니다. 10살에 사서삼경을 모두 떼었고 그의 글은 안동 제일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장원급제를 의심치 않았지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요? 18, 처음으로 도전한 과거 시험에서 그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괜찮다. 아직 젊으니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될 것이다. 실망하지 말 거라. 아버지의 위로에도 민준의 가슴에는 작은 실패의 돌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책에 매달렸습니다. 21, 두 번째 낙방. 24, 세 번째 낙방.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그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8, 일곱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한양의 과거 시험장. 합격자 명단이 나붙은 게시판 앞으로 수많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을 비비며 명단을 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이름, 이민준 석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합격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민준이 아닌가? 자네는 어찌 되었는가? 옛 서당 동무였던 최진우였습니다. 그는 합격의 기쁨으로 얼굴이 환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아니었네? 축하하네, 진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시험장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활기찬 거리의 풍경,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나만? 도대체 왜 나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어느덧 그의 발걸음은 어둠이 내린 한강변에 닿아 있었습니다. 검고 깊은 강물이 그의 눈앞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편이 낫겠지. 이 나드로 어찌 아버님을 뵌단 말인가? 그가 강물에 한 발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선비 양반. 거기서 뭘 그리 심각하게 보고 있어? 놀라 돌아보니 허름한 배 위에 앉아있던 늙은 뱃사공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쯧쯧. 또 과거에 떨어진 선비로구만. 죽는 건 쉽지만 사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요. 죽을 생각일랑 말고
이 늙은이랑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오. 뱃사공은 민준의 팔을 이끌고 근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를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진 돈이 떨어지자 입고 있던 선비의 옷을 팔아 술을 샀고 거리를 헤매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자. 그는 무작정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달쯤 걸었을까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화려한 기방문화로 이름 높은 평양의 기방촌이었습니다. 붉은 등불 아래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의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밤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허름한 술집 구석에 앉아 말없이 술만 들이켰습니다. 그의 초라한 행색에 누구도 말을 거는 이가 없었지요. 10년. 나의 10년은 대체 무엇이었나? 나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구나. 그가 술잔을 탁자에 내리치며 흐느끼던 그때 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술로 죽음을 재촉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옵니다. 고개를 들자 다나한 미모의 기생 하나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없이도 그녀의 눈빛은 깊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월화라 하옵니다. 선비님의 그리도 형편없어 7번이나 낙방하셨는지요? 뭔일아? 기생 따위가 감히 나의 학문을 논한단 말이냐? 민주는 자존심이 상해 벌떡 일어섰습니다. 천한 기생이라도 눈과 귀는 있사옵니다. 선비님의 글에 진정으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겼다면 어찌 하늘이 7번이나 외면하셨겠나이까? 선비님께서는 공부를 잘못하셨습니다. 월화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책 속에 죽은 지식만 아실 뿐 살아있는 세상을 모르십니다. 오늘 밤 제 방으로 오시지요. 제가 선비님께 글이 아닌 삶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홀린 듯 월화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방은 여느 기생의 방과 달리 화려함 대신 묵향과 서책이 가득한 선비의 서재 같았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오늘은 몸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선비님과 삶을 논하는 한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비님,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었다 들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굶주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쳐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나는 그런 경험은 보십시오. 선비님께서는 백성의 굶주림과 사랑을 모르십니다. 인간의 욕망을 죄악이라 배우셨지요. 하지만 굶주린 자가 밥을 원하고 외로운 자가 사랑을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옵니다. 선비님의 글에는 성현의 말씀은 가득하나 정작 사람의 뜨거운 피와 눈물, 그리고 욕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시험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민주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짊어진 허수아비였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제가 선비님께 인간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부정해온 당신 안의 욕망과 마주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말입니다. 그날 밤 월화는 민준에게 춤과 노래가 아닌 인간 본연의 감정과 생명의 뜨거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희가 아닌 닫혀있던 그의 영혼을 깨우는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과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맙소, 월화.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나는 이제 내 길을 찾아 떠나겠소. 부디 책 속이 아닌 세상 속에서 진짜 공부를 하시옵소서. 백성을 다스리고 싶다면 먼저 백성이 되어 그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십시오. 그 후 1년 동안 이민주는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농부와 밭을 갈며 땀의 신성함을 배웠고
어부와 배를 타며 거친 파도와 싸웠고 장사치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낡은 책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책은 성현의 말씀이 아닌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쓰인 살아있는 경전이었습니다. 1년 후 다시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시제는 작년과 같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민주는 막힘없이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에는 굶주린 농부의 한숨과 억울한 과부의 눈물이 담겨 있었고 탐관오리를 벌하고 백성을 구제할 구체적인 방안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장원급제였습니다. 그의 답안을 읽은 임금은 크게 감탄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과인이 찾던 인재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대의 글에는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대를 그대의 고향 안동 부사로 임명하노니 그 뜻을 펼쳐보아라. 안동 부사가 된 민주는 가장 먼저 월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녀가 기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가집 마당에서 소박한 모습으로 빨래를 널고 있는 월화를 발견한 순간 민주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월화.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을 이제는 불러도 되겠... 선비님. 아니, 이젠 날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어찌 이곳까지... 나의 스승을 잊은 적이 없소. 그리고 나는 깨달았소. 당신은 나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동반자라는 것을. 나와 함께 해주시오. 신분의 벽을 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후 이민주는 조선 최고의 명재상이 되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현명한 아내 월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지혜는 책이 아닌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아내에게서 나왔다오. 때는 조선의 어느 평화로운 시절 학문과 예절을 숭상하는 고장 안동 땅에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난 젊은 선비 이민주는 2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퀭한 눈은 밤샘 공부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의 집안은 증조부께서 대제학을, 조부께서는 이조판서를 지내셨으며 부친 또한 젊은 나이에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동량이 된 그야말로 학문의 명가였습니다. 그 모든 기대는 자연스레 장남인 민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준아, 너는 우리 가문의 빛과 소금이다. 선조들의 위협을 이어받아 가문을 더욱 빛내야 한다. 아버님. 소자,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학문에만 정진하겠습니다. 민주는 총명했습니다. 10살에 사서삼경을 모두 떼었고 그의 글은 안동 제1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장원급제를 의심치 않았지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요? 18, 처음으로 도전한 과거 시험에서 그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괜찮다. 아직 젊으니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될 것이다. 실망하지 말 거라. 아버지의 위로에도 민준의 가슴에는 작은 실패의 돌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책에 매달렸습니다. 21, 두 번째 낙방. 24, 세 번째 낙방.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그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8, 일곱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한양의 과거 시험장. 합격자 명단이 나붙은 게시판 앞으로 수많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을 비비며 명단을 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이름, 이민준 석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합격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민준이 아닌가? 자네는 어찌 되었는가? 옛 서당 동무였던 최진우였습니다.
그는 합격의 기쁨으로 얼굴이 환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아니었네. 축하하네, 진호.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